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뭐 간단하게 새마을금고나 뭐 부동산 시장 이런 거를 지나서 지금 아래 공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까 오링맨이라는 누추하신 분이 귀 안고 오셔가지고 부동산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너무 심해져서 엄청난 부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죠. 내수 경제가 망가지는 이유는 비소비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소비 지출이 많은 이유는 빚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저금리 때 높은 가계부채율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긴축할 때 우리나라는 완화했는데도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우리나라 긴축하는 나라 아니에요? 2022년 10월 기점으로 계속 완화했다가, 완화하면은 그 돈이 경제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다 부동산에 몰리죠. 사실 부동산 몰리도록 만든 정책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 경제가 침체된다라고 해외 많은 곳들에서 경고를 하죠. 그 해외 많은 곳들에서 경고를 하는데도 마치 나라 망하라고 폭락하라고 하고 있는 것 마냥 여기 와가지고 자꾸 댓글을 다는데, 제가 2019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크고 이 가계부채가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집값이 잡힐 시기이다. 근데 코로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터져서 조금 더 오래 갔지만,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가격은 그냥 뭐 조금 비싸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거품이었기 때문에, 2019년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집을 사가지고 몇 억씩 깔고 있으면 떨어질 때는 엄청난 손실이 나고, 만약 언젠가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수억, 뭐 십몇억 이렇게 싸게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금융자산으로 기회비용으로 써가지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동산에 깔고 있으면서 삶이 굉장히 고달파진다. 그러면은 먹고 살기 팍팍해지고,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만들어낸 현상을 네 글자로 내수 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를 겪어가지고 자신이 일을 해본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거품이 심해져서 내수 침체가 오는 걸 당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부동산은 무조건 계속 올라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예를 들어 오링맨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 인생이 대부분이 인생에 성공이 없어요. 인생에 성공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성공한 게 집값 올라간 거. 그러니까 주변에 연봉 잘 받고 하는 것보다 내 집값이 더 올라갔으니까 내가 쟤네보다 잘났다라고 자신의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번 게 자신의 능력처럼 동기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아닌 사람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적대화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은 논리로 상대하려고 그러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야기하면 라이트하우스만 재벌된다, 라이트하우스 너네한테 강의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샀다, 이런 헛소문을 들고 와서 굳이 말싸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못 가니까 메신저로 까는 이유는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왜냐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 집값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집값이 왜 올라간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르죠. 그냥 집값은 계속 오른다, 부동산 불패만 믿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보면 설득은 되는데 열받으니까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봅시다. 제가 지금 계속 비웃고 넘어가죠. 근데 와가지고 계속 악담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반박은 못하겠는데 여름 봤거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가져서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 다 무너지고, 지금 중소기업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죠. 남들의 고통받던 말던 내 집값만 오르면 된다. 이게 굉장히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요, 일제시대 때 한국인들 고통받던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돈 벌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매국 노들이랑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다. 친일파라고 하지 마세요. 친일파랑 매국 노는 엄밀하게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와가지고 또 막 내가 집 한 채 사가지고 오른 거 이야기했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욕한 거 아니에요. 집 한 채 내 집 마련하고 이런 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채 투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자꾸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려고, 다단계 끌어들이듯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혼자 조용히, 나 오를 줄 알고 샀어. 오르길 바래. 이런 사람들까지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뭐 벼락거지니 뭐니 뭐 하고서 폭락론자들은 지들만 부자 되고 나머지 다 거지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는 인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라이브를 한다. 그럼 거기 거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질문해라. 내가 어제 질문 피하는 거 봤어요? 근데 라이브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저처럼 자주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질문 받으면은 자기가 받을 것만 받고 아닌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많죠. 저는 적어도 안 그러잖아요. 왜? 적어도 그들이 하는 이론들이 잘못됐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결국엔 그 모양 그 꼴이라서 지금 한국 내년 성장이 좋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R의 공포. R이 뭐예요? 리세션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세 개의 공포 중에 하나는 100%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성장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고용치도 낮게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요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험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지금도 보시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게 47.2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시장 전망치보다 낫다.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이죠. 생산업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이게 5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은 예전엔 중국이 짱이었는데 지금 중국 많이 죽었죠. 우리나라가 교역국 중에서 수출 비중이 중국이 제일 높았었는데 이건 사라졌고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18%로 가장 높은데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나라도 팔기 힘들죠. 지금 환율 떨어졌다고 그냥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 잘 됐던 이유 중에서 환율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보다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 달러는 되게 싸거든. 우리나라 것들이.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잘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태무, 알리 이런 것들 뜬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게 싸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싸니까. 길게 이야기하면 제가 얘기하려면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싸니까 박리 담회라도 됐는데 그게 안 팔리게 되고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에 추가로 미국 경기까지 침체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 유럽 연합 이 18.6%인데 거기에 거의 준하는 미국 수출이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될 경우 올해 성장률도 0.1%포인트 낮아지고 문제는 현재 이미 한 번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하면 한 번 더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지금 몇 월이에요? 9월이죠. 9월이면 3개월 만에 거의 정확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3개월 만에도 순식간에 바뀔 수가 있겠다. 라는 거잖아요. 이미 3개의 분기가 거의 끝났고 한 분기만 남았는데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지면서 2%도 안 된다. 미국만 안 좋아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국도 안 좋아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된 이유는 환율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기술력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전에 그래서 일본이 G2까지 올라갔을 때도 엔화 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나마 내수 작살났는데 수출로라도 먹고 사는데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아래 공포가 생겨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의 생산품을 헐값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그러면은 중국 거 쓰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 거 하나 살 돈으로 중국 거 3개를 살 수가 있다. 근데 한국 거보다 안 좋아서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반밖에 안 돼요. 그래도 3개 사면은 더 길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온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오링맨이라는 어떤 인간들은 예를 들어 그 전에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든지 또 누구 있었죠? 뭐 피터리라든지 뭐 이런 인간들 와가지고 귀한 곳에 누추한 분들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집값은 뭐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배경에는요 지금 물가보다 소득이 덜 올라가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여유자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와중에 집값이 올라가는 방법은 부채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드 돌려막기 한 사람들 있죠. 해보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카드 돌려막기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뭔가 점점 더 커져가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막 넘치게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넘치게 생활하고 그렇지만 빚이 계속 불어나면서 결국엔 이자 감당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데 이게 더 올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능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 파산 됐잖아요. 이거 냅두면 국가 파산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월 6조 원씩 늘어나게 되면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지난달 9조 8천억이 늘었으니까. 명목 GDP 올라가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낮추겠다라고 말했던 금융당국에서 이런 상황을 대비를 안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GDP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0.1%포인트 까였는데 더 낮아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으면은 명목 GDP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미 작살 나는 거지. 이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급격히 침체되고 있죠. 월가의 미국 경제 침체 논의가 본격화가 됐다. 살얼음판 시장을 주의해라. 이런 경고가 나오면서 이 제이미 다이먼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JP모건 사장, 회장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내년도 은행 순이자 수익 비용 전망 너무 낙관적이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도 3분기 투자은행 실적 전망보다 밑돌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은행권 수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침체 경고를 날리고 있다. 월가도 그걸 외면하다가 이제서야 같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미국 문제 없다, 우리나라도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수개월 뒤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또 다른 이야기, 매크로 이코노믹스 요 분들이랑 또 다른 분이죠. 뭐라고 그래요? 수개월 뒤에는 고용 둔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고 11월 회의까지 2개월 고용지표가 더 나온 뒤에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근거도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코로나 때랑은 다르게 그동안 묵혀온 문제들이 다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서인데, 지금 침체가 진행되고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죠. 이미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 다 나왔고 그거 긍정적으로 지표 내다가 이번에 다 드러난 거고,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도 침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각자 도생이 된다. 그 각자 도생 때 미국으로 양털깎이가 되는 나라들이 있다 그랬죠. 거품이 심하고 내수 경제가 안 좋은 곳들. 그래서 금융지표가 위험한 곳.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면 뭐해. 얼마 전에 BIS에서 딱 두 개 나라 경고했죠. 중국하고 한국. 외국에서 보는 시선이 이런데. 그리고 그 근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노출되는 과정이 될 것이고,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이런 위기는 모두 금리가 내릴 때 발생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조금 어거지로 껴놓은 거고 이건 예외죠. 왜냐하면 얘는 근원적인 경제 위기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 질병 때문인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거품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닷컴 버블도 거품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거품 금리 내린다고 해서 거품 무너지는 게 안 무너졌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경제가 망가졌고,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부동산은 계속 올라야 된다. 왜냐면은 그들은 부동산이 전부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들 부동산으로 먹고 살면은 땅 파먹고 살 거예요? 집 뜯어먹고 살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이에요? 적어도 의식주는 안정되어야 된다. 의식주가 안정되지 않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있겠냐. 그래서 2019년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때보다 가계부채 더 늘어나고 집값 더 올라가면은 경제위기 온다고? 어떻게 됐어요? 저금리일 땐 몰랐죠. 전세 사격이 똑같아요. 숨길 수는 있죠. 숨길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계속 안 좋아지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이고, 지금 R의 공포, 제가 이야기했죠. D의 공포, 우리나라는 D의 공포 아니면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오지 않으면 R의 공포, 경기 침체 공포, 셋 중에 한두 개는 온다고 그랬죠. DS, R의 공포가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다. 근데 DSR조차도 똑바로 안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위험해지겠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